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클로바의 꽃잎 수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달라요. 네잎 클로바는 행운을 가져다 주고 네. 세잎 클로바는 행복이고 이렇습니다. 오늘 아주 우리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별일 없이 행운과 행복이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몸이 부어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 부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모닝픽은 지브리 화풍 인기입니다. 지브리 화풍 인기 뭐 워낙 유명해서 네. 저희도 잘 알고 있죠. 지브리 화풍. 어제 저도 이거 하나 했는데 아, 네, 하셨어요? 개그맨 정철규 씨가 하나 해줬어요. 아, 저 네. 하나 딱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이따 이거 좀 설명 좀 해드리면요. 미국 오픈 AI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죠. 챗GPT가 이번에는 그림을 내놨습니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을 지브리, 심슨, 디즈니, 픽사 이런 식으로 유명한 다양한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바꿔주는 작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 거예요? 네. 두 분 MC. 야, 이거 어제 거하고 다르다. 어제 거보다 훨씬 젊게 잘 나왔네. 제가 해온 게 더 잘 괜찮죠? 어제 거는 여기가 펴가지고 영감님처럼 나왔어요. 주름처럼 나왔죠. 이거 오늘 너무 건 좀 더 귀여운데요? 괜찮으시다. 이거 마음에 이거죠? 드는데? 예, 요거 너무 귀엽다. 근데 이 특징을 되게 잘 살린 것 같고 네. 만약에 그럴 때 좀 나 조금 더 나이 들게 나왔는데 하면은 요걸 조금 더 한 10살 어리게 그려줘. 이렇게 수정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이대로 가는 거지. 뭘 10살 어리게 그러지. 이미 어리게 그려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아마 뭐 이렇게 메신저라든가 스마트폰에서 친구들 목록 보실 때 갑자기 다 같이 하나같이 짜고 한 것처럼 그림으로 그 프로필 사진 바꿔놓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달 25일에 출시한 신규 이미지 생성 AI 모델입니다. 챗GPT-4o 이미지 생성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는 5억 명을 넘어섰고요. 국내에서도 지난달 27일 1일 사용자 수 역대 최다인 125만 명을 돌파하게 됐는데요. 과하게 귀엽네요, 그림이. 우리 제작진이 만든 거는 훨씬 젊게 나오니까 기분 좋은데. 그리고 진짜 닮았어요. 네. 원래 사진이랑 그림이랑 닮았어요. 맞아요. 너무 동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네. 있는데 이거 참 닮은 걸로 잘 골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을 내가 진짜 찍은 사진이잖아요. 방금도 보셨듯이. 그런 사진을 이미지로 넣어서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바꿔서 프로필 사진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챗GPT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서 처음으로 3만 원 내고 구독을 해봤는데 가족과 친구 사진을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줬더니 너무너무 재밌어 해서 지불한 금액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수의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챗GPT로 바꿔서 뭐 글도 쓰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유머 코드,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러면서 일부 기능이 오류를 겪고 이랬다면서요? 이게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기라서요. 너무 다들 모두가 나도 이거 그림 좀 그려줘. 조금 더 어리게 해줘. 뭐 좀 더 따뜻하게 해줘.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서버가 느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라면서 이용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도리어 이런 인기에 이용자 수는 더 늘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1시간 동안 100만 명의 이용자가 추가됐다면서 챗GPT 출시 초기에 100만 명 달성했던 것에 5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면서 서버 과부하가 걸리면서 새 AI 모델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또 무료 이용자들은 뭐 오래 걸리거나 오류를 겪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서 이럴 때는 무료 이용자들보다 이게 유료 이용자들에게 더 우선권을 배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서비스 차별화가 전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게 일부러 좀 무료를 조금 더 느리게 하고 조금 더 답답하게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어떤 모종의 작업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유료로 전환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일단 한 가지 큰 효과가 있던 거는 가입자가 아니었는데 새롭게 가입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수치로도 그렇게 나왔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오픈 AI가 이 해당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쪽에 허락이 없이 챗GPT에다가 이런 화풍을 학습시킨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그 문제는 뭘로 연결되느냐? 저작권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정작 이렇게 방금 그림 보신 것처럼 제일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이 스튜디오 지브리 측에서는 이 이미지 생성 기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태고요. 많이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게 이 그림을 그린 원작자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말했던 게 또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당장 생각난 거는 직접 이런 걸 그려주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아, 그렇죠. 예,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이렇게 또 생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은 참 대단하고 우리도 저걸 보면서 기분 전환이 되고 막 이러는데 또 그 이면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 헬멧 미착용입니다. 네, 뭐 오토바이 탈 때도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탈 때도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는데요. 헬멧 미착용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가 포함된 기타 육상 운송 수단의 사고 건수가 2016년에 388건에서 2023년에 1,820건으로 약 4.7배 증가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병원에 온 중증 외상 환자는 같은 기간 약 3배로 늘었는데요. 응급실에 온 환자 75%는 헬멧을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11.2%에 불과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탄 것도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 더 큰 문제는 운전면허 보유 사실이 확인된 환자가 47%,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약 18%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중증 외상을 입은 환자의 그 손상 부위를 보면은요, 머리 부분이 제일 많았고 가슴, 다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연령대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1,258명 중에서 15세에서 24세가 약 40%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25세에서 34세, 35세부터 44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운송수단별로는 전동 킥보드가 86%로 제일 많은 사고가 났고요. 그 다음은 전기자전거 10%를 차지했습니다. 길 가다 보면은 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동 킥보드 많이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속도가 제법 나요. 맞아요. 자전거도 자전거, 속도가 제법. 네. 헬멧 지금 화면에서도 헬멧 안 쓴 분들 많이 보였는데 헬멧 꼭 써야죠. 네, 그것도 네. 중요하고 한 대에 2분씩 타는, 2명씩 타는 경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이거 안 가지고 됩니다. 제주 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 아이들이 위험하다입니다. 국내에서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7세에서 18세 사이의 소아청소년은 5만 3,070명이었습니다. 2018년과 대비해서 약 76%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상당한 수의 아동 청소년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소아청소년기 우울증이 발생하는 요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한 연구에서는요, 유전의 영향을 약 40% 정도로 추정하기도 했고요. 환경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요인도 중요한데요. 이 대표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어린 시절의 학대, 방임, 트라우마, 또 과도한 학업, 교우관계, 신체질환, 경제적 문제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SNS 사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상대적 박탈감도 우울증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진 주요 원인입니다. 이런 요인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을 항진시키고요. 외부 작용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조절하는 이 뇌의 기능,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는 정서 조절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래서 뭐 부모 혹은 어른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이들의 우울증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나요? 참 부모님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 속을 모르겠다. 예,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겉으로 잘 드러나거나 그걸 또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평소보다 좀 짜증이 늘어나거나 수면 시간이 현저히 늦어지거나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한다거나 머리, 배, 다리 등 아프거나 어지럽다고 자주 호소하거나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쉽게 피로해하고 사소한 결정도 내리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술, 담배, 마약 등 이런 중독 물질에 빠지는 기전도 이런 정서 조절의 문제가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신호가 조금 감지될 때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부모나 이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면박 주지 않고 이걸 인정해 주는 거, 수용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해요. 뭐 버릇없다, 뭐 나약하다, 사춘기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 스스로 여러 가지 해결책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민하고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에 너무 이제 부모님이 해결사가 되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작은 상처에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이가 이렇게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한다면 무엇보다 정신건강 전문의와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울증 유발사회인 것 같아요. 네. 화 유발사회고. 그때 어제도 저희 집도 그런데 애한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애들이 근데 이게 그게 정말- 또 부모님도요. 내가 오늘은 소리 안 질러야지 하는데 지르게 되는 아유, 안 되는 거죠. 네. 네. 이 경쟁 사회에서 아이들 우울해, 어른들 우울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 농산물 품귀 현상입니다. 네, 농산물 품귀 현상 이런 기사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 산불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약, 영덕 등을 휩쓴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은 역대급 피해를 낳았습니다. 경북 비롯한 전국의 이번 산불 피해 모두 합치면 서울 면적의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경북 지역의 대표 작물 대부분이 큰 타격을 입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북 지역은 사과, 자두 등 과일 생산량의 60%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성군에서는 이번 산불로 자두, 사과 등 과수원을 포함해서 경작지 215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내 최고 품질 사과를 생산하기로 유명한 청송은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만 4,500곳이 피해를 입었고요. 영덕군은 국내 송이버섯 채취량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인데 소나무 숲이 대부분 불에 타가지고 송이버섯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고요. 이 밖에도 의성 마늘, 영양 고추, 경남 산청 곶감 등의 생산지도 대부분 전소가 돼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산불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지면 또 그만큼 우리 먹을거리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올해 들어서 다달이 식품업계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요 생산지가 불에 타면서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농산물 물가, 산불 피해에 따른 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품목들은 벌써부터 가격 오름세가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마늘, 사과, 고추, 송이버섯 이 물품들이 다 경북 지역을 주요 산지로 두고 있는 품목들인데 소매 가격이 최근 한 달 새에 3에서 12% 벌써 이렇게 올랐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땅이 많이 타버리고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되돌리려면 앞으로 또 수십 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국내 버섯은 물론이고 사과, 자두, 감 등 주요 농산물 생산이 20년 이상 올스톱 될 거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걱정입니다. 네. 예.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인데요. 청명에 날씨가 좋으면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고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절기답게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끼겠고요. 큰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탁해집니다. 이 정도의 탁한 공기는 내일 비에 씻겨 내려가겠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식목일인 내일을 맞아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스버너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담배는 등산하실 동안만큼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6도, 강릉 15도, 대구 18도까지 오릅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서쪽에 비가 시작되는데요.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정도로 꽤 많겠습니다. 오전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밤이면 대부분 그칩니다.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에 공식적으로 첫 벚꽃이 개화했습니다. 벚꽃은 개화 후 만개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비가 그친 뒤 맑은 일요일에 나들이 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건강은 누구나의 바람이죠. 근데 이 건강 얘기하면 꼭 나오는 게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의 몸이 출산 전과 출산 후가 그렇게 다르대요. 그리고 여기에 골든 타임이 있대요. 산후조리의 골든 타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후조리의 골든타임부터 세월이 남긴 흔적이죠. 주름 치료의 골든타임까지 올바른 건강 정보와 함께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는 최희의 닥터하우스 바로 보시죠.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부터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까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하우스 MC 최희입니다.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무려 7만 명의 환자를 진료한 11년차 닥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년차 한방내과 전문의 강희성입니다. 최근에는 주로 산모 환자들을 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첫째 때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 진짜 고생을 했거든요. 우리 강희성 닥터님이 볼 때 산후조리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출산 후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오는 불편한 증상이 많습니다. 전몸살로 유방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발열과 오한이 동반되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또 자궁이 수축되면서 후진통이라고도 불리는 훗배 아리가 생기는데요. 극심한 통증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약해진 상태로 집안일과 육아를 하다 보니 관절에 통증이나 저림, 시림 같은 산후풍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 최근에는 늦은 연령에 출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산후 회복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산후조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했거든요. 35에 첫째 아이를 낳고 38에 둘째 아이를 낳는데 그러다 보니까 20kg이 쪘거든요. 그래서 나 정말 이대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다 뺄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살이 갑자기 많이 쪘기 때문에 하루빨리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아닌가요? 그 빨리 찐 살,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빼라. 급진 급바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산후는 조금 예외인데요. 출산 후 6에서 8주 정도를 산욕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자궁이나 질, 외음부 등이 임신 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회복이 느려져요. 통상적으로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전보다 2.5kg 이상 증가한 경우를 산후 비만으로 보기 때문에 산욕기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가 본격적인 산후 다이어트의 골든타임입니다. 산후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산후 비만이 고착화되면 관절 통증, 무기력감, 무엇보다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아요. 산후 비만은 한의학에선 어떻게 접근하나요? 일반적인 비만 치료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나요? 산후는 육아로 많이 몸이 지쳐 있고 관절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을 병행하고요. 이때 체력을 보충해주는 한약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탄력을 잃고 늘어난 복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매선요법 등도 병행됩니다. 한의학에서 이 산후 비만 말고 산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다양한 처방을 통해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서 부종과 오로를 제거합니다. 부종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능천, 삼음교동의 혈자리에 침 치료를 하고요. 자궁 속 오로 배출에 도움이 되는 관원, 기해 등의 혈자리에 숙뜸 치료를 하고 신부온혈요법을 병행합니다. 이 외에도 맞춤 한약을 통해 관절을 강화시키고 기혈을 보강시켜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던 30대 후반 산모의 경우 둘째 출산 후 생긴 다리 시림 증상으로 한여름에도 반바지를 못 입는 분이 계셨어요. 10년이나 된 증상이었는데 꾸준히 한약 치료를 받고 시림 증상이 개선되어 드디어 반바지를 입게 되었다고 매우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와. 산모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나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라고 불리는 IBCLC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는데요. IBCLC가 되기 위해서는 모유 수유와 관련한 특화된 지식과 임상 실습이 필요하고요. 또 IBLC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실제로 의료인 중에 모유 수유를 전문으로 하는 직능은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가 유일해요. 와, 국제적으로 또 인증받은 닥터님이시다 보니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여건이 안 돼서 병원에 가기 힘든 경우 집에서 어떻게 산후조리하면 좋을까요? 네, 출산 후에는 기본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민간요법을 주의하셔야 하는데 호박즙이나 팥 등 이뇨작용을 돕는 음식은 과다한 수분 배출로 모유가 부족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흑염소 같은 고칼로리 보양식은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체질과 맞지 않는 산모가 드실 경우 피부 발진이 나타나거나 영양 과다로 살이 찔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잘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체질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닥터님들과 상담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닥터하우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희성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산모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면서 여자로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진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엄마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산모들에게 친정엄마 같은 따스함을 전해드리도록 한결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진솔한 이야기 해주신 강희성 닥터님, 앞으로도 닥터하우스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만 명의 환자를 진료한 23년차 닥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재원곤입니다. 네, 닥터님께서는 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 진료를 보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주로 요즘에 어떤 질환을 가장 많이 보시나요? 흔히 세월이 남긴 흔적이라고 하죠. 주름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를 최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주름 참 저도 고민이거든요. 앞자리가 4자로 바뀐 이후로 유독 더 신경이 쓰입니다. 이 도대체 주름은 어떤 이유로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주름은 노화, 자외선, 근육의 사용, 얼굴의 표정과 유전, 흡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생기는데요.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원인이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피 섬유아세포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의 생산이 줄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 주름이 더 깊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주름하면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마 주름입니다. 저도 이제 눈 뜨는 힘이 조금씩 약해지니까 자꾸 이렇게 눈을 치켜뜨게 돼서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면 이마 주름 생겨라고 말리시지만 이미 생긴 것도 같고 치켜뜨면 생긴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자꾸 눈을 치켜뜨면 이마에 굵게 가로로 고립해이기 쉬워요. 또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도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눈꺼풀을 억지로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해 눈을 계속해서 치켜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마의 굵은 주름이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상 자체도 어둡게 만드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 주름이 이마 주름에서만 그치면 좋겠는데 눈가 주름이 생기는 거. 그리고 눈가 주름도 자꾸 깊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얼굴 중에서도 눈가는 노화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인데요. 다른 부위보다 피부 두께가 자체가 얇고 각질층도 얇고 피지선이 없습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 수분이나 유분량이 적어서 가만히 둬도 주름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마, 눈가 외에도 우리 얼굴에 또 다른 주름이 있어요. 알 것 같습니다. 제 가장 큰 고민은 사실 팔자주름입니다. 맞죠? 팔자주름? 그렇습니다. 팔자주름은 흔히 크게 웃는 습관이 있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이가 피부의 경우 눈가와 함께 얼굴에서 가장 얇고 섬세한 피부 조직이다 보니 주름의 공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부위입니다. 특히 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해 물질은 피부 노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깊은 팔자주름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노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름 때문에 고민이라면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주름 중에서도 만일 이마나 눈가 주름이 고민이라면 이마 거상술로 치료할 수 있고요. 네. 팔자주름과 심술주름, 턱주름이 고민이시라면 안면 거상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거상술이라는 게 피부를 당기는 수술인 거죠? 아닙니다. 거상술은 피부가 아니라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피부 깊은 곳의 근섬유층을 원래의 위치로 당겨주는 수술법입니다. 여기 오렌지가 있죠? 네. 오렌지에서 노란 껍질은 피부와 같고 그 아래 하얀 속껍질은 스마스층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하얀 속껍질이 노란 껍질 아래에서 이중의 단단한 속포장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마 거상술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마 거상술의 경우 헤어라인 안쪽을 작게 절개하여 내시경을 삽입하고 신경과 근육, 혈관 손상을 줄여가면서 안면 상단부 전체의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깊은 팔자주름이나 입 주변의 불독살 같은 경우 안면 거상술로 치료할 수 있는데요. 얼굴을 고정하는 유진대라는 단단한 조직이 광대, 귀압, 턱끝 등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이것을 끊어주어야 스마스층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원하는 위치까지 끌어당겨 고정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안면 거상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얇은 피부층은 물론이고 근막층인 스마스층까지 함께 끌어당기는 수술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상황이 되지 않아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에서 어떻게 주름 관리하면 좋을까요? 우선 자외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손상되기 때문에 조기 노화와 함께 주름이 생길 수 있는데요. 날씨가 흐린 날에도 매일 30에서 50 SPF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닥터하우스 공식 질문입니다. 재형군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환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충분한 결과를 만들어 드리므로 삶의 질을 개선시켜 드리고 심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게 의사로서 제가 느끼는 보람과 기쁨이고요.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재형군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최희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9분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건강 챙길게요.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양기영 수학인외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야식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진짜 이게 간밤에 출출하면 야식 못 참죠. 못 끊죠. 근데 이거 먹고 나면 다음날 몸이 막 붓고 그러던데 야식 자주 합니까? 저는 우리 남편이 원흉이에요. 남편하고 뭔가 이게 저녁을 먹는 날은 반주까지 기다리니까 저희는 이제 배달 음식 주로 잘 안 먹고 그래도 이제 만들어 먹는데 뭐 오징어 있으면 오징어 볶음, 와. 뭐 고기 있으면 제육볶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짜고 매운 걸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가 서로를 보고 놀래요. 너무 얼굴이 이렇게 팅팅 부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우리 민혜연 선생님은 언제나 늘 이 모습이실 것 맞아. 같아요. 새벽에도. 붓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혹시 부으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부으신다면 선생님만의 붓기 빼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실 지금도 반지 제 손가락에 못 끼고 지금 다른 손가락에 끼고 있거든요. 그래요? 거기다가 희경 씨는 야식 많이 먹으면 부으신댔죠? 전 야식 안 먹어도 부어요. 전 어제도 저녁에 7시쯤에 샌드위치 하나 먹었는데도 지금 되게 많이 부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종이라고 하는 게 식습관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종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부종 뺄 때 제일 흔한 방법은 그거잖아요. 커피 좀 진하게 드신다거나 녹차 먹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아침 일찍 카페인 먹는 게 안 좋다고 해서 지금은 너무 많이 부었을 때는 토마토 주스 갈아서 마셔요. 그런 것들 이제 칼륨 섭취하면서 좀 많이 빠지게 됩니다. 네. 아니 지금이 부은 거라고 하니까 이게 더 화나는데 나는. 충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미리 보기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잠깐만, 네. 그리고 위험한 부종, 하루에 3분, Q&A 이렇게 4가지 미리 보기 키워드가 있는데 희경 씨는 뭐가 제일 궁금해요? 저 갑자기 흥이 막 끓어오르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그 발길을 다시 돌려요. 아우 잘한다. 잠깐만, 요거 궁금해요. 잠깐만. 뭘 잠깐만 하는 거지? 오늘 주제인 부종 잠깐만 합치면 잠깐만 붓는 부종이겠죠. 잠깐만 붙는 부종. 사실 대다수의 부종은요, 부종이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일시적인 부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걸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좀 생겼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확인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부종이라는 개념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은 뭐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0에서 한 70% 정도가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다수의 수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혈액에 많이 있죠. 그런데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이나 림프관 안에 있는 림프혈 같은 것들이 어떤 이유에선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질액 같은 데에 이런 수분들이 고이면서 몸이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 전체 어디든지 부종이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로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많이 몰리게 돼서 다리에 많이 하지 부종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또 우리 밤에 잘 때는 오랫동안 누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는 얼굴이 많이 붓는 이유가 이 중력 방향으로 많이 붓다 보니까 얼굴 쪽으로 붓게 되고 얼굴 중에서는 가장 많이 부을 수 있는 데가 조직이 아주 루즈한 눈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많이 붓는 거예요. 눈이 부어 있어.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식생활 습관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야식으로 라면 드시고 주무시면은 다음날 아침에 아마 누구나 다 눈이 이만큼 부어 있어요. 경험을 맞아요. 다 하실 텐데요. 대표적인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기도 하죠. 이렇게 나트륨이 과다하게 되면 우리 몸속의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액 내에 수분의 이동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분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도 부종을 조금 예방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삼투압을 좀 낮춰주는 데 좋으니까요. 따라서 나의 식생활 습관 때문에 부종이 좀 자주 생기시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저염 식사를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 민혜 선생님처럼 저녁에 좀 가벼운 식사로 끝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도 부종을 좀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탄수화물도 조금 줄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짠 음식을 피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탄수화물도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흰쌀, 또 밀가루, 흰 설탕 이렇게 좀 흰색의 정제된 탄수화물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이게 정말 흡수가 너무 잘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혈당이 순식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럼 이걸 또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또 과다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이것이 신장의 세뇨관이라고 하는데 이 작용을 해서
나트륨과 수분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이 나트륨과 수분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그 결과로 우리 몸이 또 붓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네. 근데 어쩜 저렇게 맛있는 건 다 몸을 붓게 만들까요? 보면서 이 아침에 너무 배가 고프네요. 또 어떤 생활 속 습관이 우리 몸을 붓게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요. 다이어트도 몸을 붓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가요? 건강한 다이어트는 몸의 부종을 빼주는데 무리하게 잘못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몸이 부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좀 더 수분이나 나트륨 같은 것들을 몸에 저류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오게 되고 이제 다이어트를 막 하고 있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는 식단을 조절하니까 그래도 쉽게 호소하지 않으시는데 끝나고 일반식으로 돌아가자마자 쉽게 붓는 거죠. 제가 실제로 봤던 환자분 중에서 한 분도 꽤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2달 안에 20kg 정도를 뺐어요. 근데 이분이 고도 비만에서 과체중 정도로 이제 뺀 거라서 당연히 이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고 나면 되게 건강해지실 줄 알았대요. 네. 근데 너무 몸이 붓고 피곤하고 무겁다라고 찾아오셨거든요. 어느 정도로 많이 부으셨냐면 아침 저녁으로 이분이 체중을 다이어트 때문에 계속 재셨는데 2kg 정도 차이가 났대요. 사실 의학적으로 그 정도면 약간 병적인 부종을 의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젊은 여성분이다 보니까 갑상샘에 문제가 있나 이래서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을 다 해봤는데 이상이 하나도 없으셨고요. 결론은 너무 무리하게 또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근육량도 너무 많이 빠지고 체내에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식단을 다시 일반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단백질과 또 무기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식단으로 바꾸고 나서 부종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면 부족을 겪게 되면은 또 부종이 잘 발생하는데요. 충분한 숙면을 취할 때 우리 호르몬 밸런스라든지 또 신체의 회복 과정도 상당히 도와주고 좋아지는데요. 특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때 신체적 피로감을 많이 느낄 때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 호르몬 분비가 많아집니다. 이럴 때는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트륨이나 수분을 우리 몸속에 많이 가둬두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종이 더 많이 생기겠죠. 따라서 숙면을 충분히 좀 취해 주시면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혈액 순환, 또 체액 순환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부종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확실히 피곤하면은 잘 붓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피곤해서 붓는 거 말고도 제가 너무 억울한 게 주로 이제 하체가 또 잘 붓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많이 걷거나 서 있으면은 다리가 좀 날씬해지고 부종이 좀 사라질까 싶어서 오래 서 있으면 부어요. 그래서 앉아볼까 하고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또 부어요. 아니 서 있어도 붓고 앉아 있어도 부으면 내 다리는 원래 부어 있는 건가? 이게 원래 내 다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억울하거든요. 억울하죠. 근데 이렇게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도 이게 부종을 일으키는지 진짜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다들 궁금해하시죠. 이렇게 매장에서 이렇게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리 많이 붓는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또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이런 자세 자체가 이 혈액 순환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자세거든요. 심장에서부터 피가 돌아갔을 때 가장 먼 쪽. 이게 이런 특정 부위에 붓게 됩니다. 종아리 같은 데죠. 가장 맞아요. 멀잖아요, 심장에서. 이런 부위들에 주로 이렇게 체액들이 좀 이렇게 몰리고 고이게 되는데 이렇게 체액이 이렇게 한 부위에 자꾸 몰리게 되면 이 체액들이 혈관에서 빠져나가서 주변에 있는 조직들로 이 수분들이 자꾸 빠져나가서 고이게 됩니다.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종인 거죠. 자, 이렇게 또 혈관 밖으로 이런 체액들이 빠져나가면 혈관 입장에서는 이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 체액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우리 몸에 체액이 많이 부족해, 물이 많이 부족해, 자꾸 이렇게 느끼게 되고 이건 너무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되게 위험해, 이렇게 비상체계를 가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체액을 늘리는 그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해가지고 또 체액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그래서. 부종이 좀 악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생활 습관들 이외에도요. 가임기 여성이시라면 공감할 만한 부종도 있어요. 바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생기는 부종인데요. 우리가 여성분들은 월경 주기에 따라서 일중 에스트로겐이 계속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생리 직전에 에스트로겐이 좀 많아지게 되면 이것들이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것들은 배출시키면서 반대로 칼륨이나 마그네슘을 배출시키면서 반대로 나트륨을 다시 흡수시키거든요. 그래서 생리 전 증후군 중에 하나가 아랫배나 아니면 온몸이 퉁퉁 붓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이런 부종인 경우는 대부분 호르몬의 영향이다 보니까 생리 주기가 시작이 되면 오히려 또 저절로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불편감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본인의 주기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 전에는 조금 이렇게 의식을 해서라도 저염식으로 해서 몸의 부종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 몸이 부종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이 부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는데요. 자,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 부종 자가 진단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면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오전에는 얼굴이 퉁퉁 붓고 오후에는 붓기가 사라진다. 오. 2. 반지가 안 빠질 정도로 손가락이 붓는다. 3. 양말을 벗고 난 뒤에도 30분 이상 양말 자국이 남아 있다. 오. 이렇게 세 가지 먼저 봤는데 희용 씨는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돼요? 전 지금 다 해당되는 것 같으면서도 2번이 헷갈리는 게 저는 아침에는 반지가 안 껴지고요. 근데 저녁에는 반지가 또 헐렁거려요. 그럼 분 거지. 그 부은 거 맞죠? 네, 분 거죠. 그럼 전 3개 할게요. 세 개. 저는 0.5개인데 오. 오전에 얼굴이 퉁퉁 붓고 오후에 붓기가 사라진다 해서 네. 퉁퉁은 아니고 그냥 붓기 붓긴 때문에 붓는다. 0.5 정도. 0.5 정도. 근데 이게 말고 통. 통통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자가진단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자, 4. 과식하지 않았는데 아침 저녁 체중이 약 1.5kg 이상 차이 난다. 5. 양쪽 팔이나 다리의 둘레가 약 2cm 이상 차이 난다. 6. 수면 중 유독 소변이 마렵다. 자, 이렇게 6가지 살펴봤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특히 4번. 과식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1.5kg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저는 먹어서 1.5kg. 먹어서 제 탓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한 3개? 3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총. 3개 정도. 저는 1.5개네요. 1.5개. 여기는 수면 뭐가? 중에 요즘에 이래. 소변이 중에 마렵다. 이거는 노화 과정인가? 이거 궁금해요. 몇 개나 해당돼야 부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가 진단 테스트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아침에 여러 번 하면 보통 뭐 2개, 한 3개 3개 정도. 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6문항 모두 이 부종을 의심할 수 있는 하나라도 있다. 하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라도? 예,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에 내가 한 가지라도 좀 해당한다 이러면은 자기의 이게 평소에 이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걸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내가 부종을 좀 일으키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살살게 나는 아무래도 이런 나쁜 습관이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엔 혹시 내 몸에 이 부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혹시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부종 자가 진단 방법 2가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방금 해봤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자, 우리가 발목을 체크하면은 부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발목, 예, 발목 안쪽에 보면은 복숭아뼈 다 아시죠? 네. 약간 네. 튀어나온 그 복숭아뼈에 이 우리 5손가락 중에서 엄지 손가락 빼고 이 4개의 손가락을 딱 대봅니다. 그럼 이렇게 높이가 좀 올라가겠죠? 네. 바로 요 윗부분을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세게 눌러보는 겁니다. 세게 누르는데 20초 정도 한번 눌렀다가 딱 뗐을 때 이게 이제 뚝 들어갔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10초 안에 이 푹 파였던 자국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다 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때는 이거 부종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다. 예, 이렇게 누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어려운 말로 함요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 함요 부종이 딱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체액이 4에서 5리터 정도 쌓여 있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단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우리 정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 재영 MC님하고 우리 시험 씨 나와서 한번 확인 한번 궁금해요.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오. 그래서 발목 양말 신고 오라고 그랬구나. 저도. 꼼꼼해. 오. 자, 한번 우리 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집에 의자 있으시잖아요. 식탁 의자나 네. 이런 네. 거 가지고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아까 들으신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복숭아뼈 이렇게 있죠? 복숭아뼈 있고 아까 손가락 여기에 4개. 4개를 4개를 올리고 이 부분을 반대쪽 손가락으로 반대쪽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세게 한번 눕니다. 10초 정도를 세게. 예, 세게 눌러야 됩니다. 강하게 누르지 말고 세게 누르면 이제 그 후에 떼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임상에서 보면은 정말 명확하게 정말 부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에서 간질환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은 주로 여기 정강이뼈 앞쪽 여기 보면은 피부가 있고 바로 살이 없이 바로 뼈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 부으면 바로 티가 나요. 그래서 지금 한 20초가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지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해볼게요. 하나, 자, 둘, 셋. 셋. 자, 떼보면 지금 잘 보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아침부에. 근데 바로 나오네. 바로 금방 나오네요. 돌아왔는데요? 아침에 좀 부으신다고 했는데 이건 뭐 병적인 뭐 함요 부종이나 그런 건 아니신 거. 멀쩡하네. 신기하다. 멀쩡해. 네, 재영 MC님도 한번 해볼까요? 자, 복숭아뼈 요거요? 있고요. 예, 4개.
하고 요 위쪽 반대 손으로 세게 예. 누릅니다. 20초 정도 누르고 약간 아플 예. 정도로 눌러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 자, 20초 정도 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한번 테스트. 네, 한번 떼볼게요. 오, 들어갔는데요? 잠깐만. 어머. 자, 우리 아, 10초 저거 동안 손톱 간지 한번 자국 여기 같은데. 시계로 한번 10초 동안 보도록 할게요. 조금씩 여기? 나오긴 하는데 예. 아, 그러네. 그래도 예, 조금 확실히 희정 씨가 더 건강.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요. 재영 씨. 남자분들은 좀 붓기가 좀 덜한 편이시긴 한데 예, 네. 그래도 조금 있어서 네. 조금 생활 습관, 식습관 한번 좀 약간 네.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요렇게. 예, 예. 신기하다. 자가 알겠습니다. 테스트.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이건 뭐 집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시적인 부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미리 보기 키워드 중 두 번째, 위험한 부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부종. 근데 부종이 다 부종이지 뭘 위험한 부종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괜히 무섭네. 일단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건 대부분은 생활 습관, 뭐 식생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알려드렸지만 하지만 양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질환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부종을 끊임없이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질환이라면 어쩌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판넬을 준비했어요. 이게 뭐 지브리 스타일은 아닌데 준비된 판넬을 보시면 얼굴, 손과 발, 배, 팔과 다리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다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팔과 다리에서 다리 보시면 림프 부종, 심장 질환, 하지정맥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 선생님 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난히 다리가 좀 많이 붓는다고 하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렸던 림프 부종이나 심장 질환 또 하지정맥류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림프 부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림프는 우리의 정맥순환계를 통해서 미처 다 배출시키지 못한 체내 노폐물들을 배출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체액 순환의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것은 이제 림프 체액 순환량의 정체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 또는 이제 수분들이 그 주변 조직에 쌓이기 때문에 부종이 심하게 생기는 건데요. 이 마호가니 게터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있는데 이분이 14살 때부터 부종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한 2년 만에 굉장히 심한 부종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머머머머머. 왼쪽 다리에만 림프절에 순환장애가 생기면서 부종이 발생한 겁니다.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갔을 때에 한 133kg까지 나갔다고 하고 그때 왼쪽 다리 무게가 45kg였다고 해요. 어머나. 물론 지금 이제 모델 활동을 하면서 많이 체중 감량을 했고 또 굉장히 좋은 치료를 받고 있어서 많이 부종이 감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왼쪽 다리 무게가 한 13kg에서 15kg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살펴봤을 때 이 림프 부종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네네. 아직까지도 계속 림프 마사지라든지 체액 순환을 좀 배출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힘드시겠다. 저렇게 심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해도요. 전 세계적으로 림프 부종 환자들이 약 9천만에서 많게는 2억 5천만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수죠. 과거에는 주로 이런 림프 부종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 기생충 감염이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기생충이 많이 줄었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난소암과 같은 암 수술 후에 생긴다거나 방사선 치료 후에 생기는 2차성 림프 부종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심장 질환도 다리 부종을 유발한다고 그랬는데 심장과 부종 이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예, 심장 질환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심혈관 질환과 관계 있는 부종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 특히 심부전과 심부정맥 혈전증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하지정맥류라고 말씀하셨던 이제 그 네. 질환이죠. 자, 먼저 심부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심부전은 말 그대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심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인데요. 자, 심장은 우리 몸에서 펌프 역할을 하죠. 쭉쭉 짜내면서 우리 전신에 못 가는 곳 없이 다 피를 이렇게 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이 되면 피가 잘 흐르지 못하면서 심장에서 가장 먼 쪽부터 혈액이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양하지부터 이제 다리가 붓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이제 그런 질환이죠. 그리고 심부정맥 혈전증은요. 자, 우리 다리에 보면은 이 하지에 이 혈전들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피가 잘 흐르지를 못하고 피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자리에만 있으면은 이제 그걸 혈전증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 피떡이 떨어져 나가면 이걸 이제 색전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몸으로 다시 이제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이게 폐로 가게 됩니다.
폐에 가게 됐을 때 이 폐에 있는 작은 폐 동맥들을 막게 되면 그 부분에 피가 안 가면서 폐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아이고. 폐색전증, 이렇게 무서운 질환으로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질환들은 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된다거나 해서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증상들인데요. 하지만 세부적인 증상은 좀 다릅니다. 보통 똑같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양쪽의 다리가 균일하게 붙는다. 그러니까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양쪽 다리가 비슷하게 붙는다라고 하면 신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양쪽이 대칭적이지 않고 한쪽 다리만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당하는 다리 쪽으로 신부정맥 혈전증이 있는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다리 전반적인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신부정맥 혈전증뿐만 아니라 하지정맥을 이루고 있는 표제정맥 쪽에서도 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노화에 의해서 판막부전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 하지의 혈액순환 장애가 곧 이 부종에 의해서 간질액이 세포 바깥으로 쭉 많이 퍼져 나오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피하 지방이 축적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리에 부종이 생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배 쪽으로 가볼까요? 배로 가볼까요? 네. 배 한번 보겠습니다. 붓는 부위에 따른 의심 질환입니다. 배는요, 간질환. 네. 근데 간에 문제가 있어도 이게 부종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사실 임상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간질환인데요. 자, 우리 간이 하는 기능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눠서 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독성 물질들을 해독하는 해독 기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분을 만드는, 특히 그 중에서도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단백질의 어떤 생성들이 떨어지게 되고 혈관 내에 단백질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혈관 내로 단백질이 가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조직에 있는 그런 수분들을 혈관 내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삼투압이 오히려 반대가 되면서 혈관 내에 있는 수분들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로 빠져나가서 이 세포 내 조직 내에 수분들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종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조직들에서 이렇게 붙는 부종 말고도 특히 뱃속에 보면 이 복강 내의 장기, 이 장들과 사이에 공간들이 넓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많이 자주 고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복수가 되는 거죠. 복수가 찬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나서 이제 사지가 붙는데요. 자, 이 복수가 점점 심해지다 보면은 일부 환자분들은 이게 복강 내에서 복수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흉곽 쪽, 가슴 쪽, 이 흉부 쪽으로도 이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흉수라고 하는 거죠. 흉곽에 차 있는 물이 되는데 원래 이 흉부 쪽에는 심장하고 폐가 있잖아요. 네. 특히 이 폐 부분을 누르면서 이렇게 물이 많아지면서 폐를 누르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기침이나 가래 같은 이런 굉장히 불편한, 굉장히 심지어는 이 호흡곤란이 생명을 정말 이렇게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지에 네. 부종이 굉장히 심해진 환자분들 보면요, 이 혈관 잡는이라고 바늘로 찔렀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보면은 그 부분에서 물이 송송송송 나올 때도 많이 있어요. 피 말고 물이요? 물이 이 세포 내 이 조직 내에 있는 물들이 그 약간 구멍, 그 바늘이 들어갔다 나온 그 자리, 그 틈새를 타고선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송송송 맺힙니다. 이슬처럼. 네. 아니 그냥 붓기 얘기한다길래 뭐 부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질환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섭습니다. 자, 이번에는 얼굴 한번 볼게요. 저도 뭐 아침에 얼굴이 좀 많이 붓는 스타일이긴 한데 자, 얼굴 자 보시면 자, 얼굴 보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갑상샘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얼굴 부종이 좀 심하다고 하면 만성 콩팥병이나 또는 갑상샘의 기능 이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혈액 내에 있는 노폐물도 걸러내주고 전반적인 수분의 대사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체액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부종이 심해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얼굴이 많이 붓게 되고요. 얼굴 중에 가장 조직이 이렇게 연하기 때문에 잘 부을 수 있는 데가 눈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변이 퉁퉁 부어서 눈꺼풀까지 많이 붓고 눈을 뜨기가 힘든 경우들도 많아요. 또 더 심해진다고 하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연히 전신 부종까지도 번질 수 있습니다. 예, 또 이 갑상샘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은 또 이 얼굴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갑상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 목의 앞쪽 그리고 이 중앙 쪽에 이 위치하고 있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이게 내분비니까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하겠죠. 네. 이렇게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를 하여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신진대사, 그다음에 체온 조절 그리고 에너지 생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생리적인 작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얼굴과 손발이 붓는다는 얘기는 이제 앞에서 들으셨고 그거 말고도 뭐 너무 피로감이 심해진다 아니면은
너무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많이 증가한다. 뭐 아니면은 또 뭐 추위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얼굴이 부을 수 있고 약간 붓기가 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금방 빠지지 않고 너무 오래 지속된다. 이러면은 앞에서 들었던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찾아서 정밀한 검사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과 발도 한번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과 발 보시면 심장 질환, 관절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다리가 좀 부으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손과 발이 붓는 것도 심장 질환하고 뭔가 연관이 있나 봐요? 네, 심장 질환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손뿐만 아니라 발 또 전신도 다 같이 붓을 수가 있는데요. 다리뿐만 아니라 손까지 같이 붓는다면은 꼭 한번 이걸 체크해 보세요. 혹시 내가 조그마한 계단을 올라가거나 뭐 일상적인 가벼운 일상 생활을 할 때 숨이 찬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심부전이 있을 때에는 바로 폐 부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숨이 찰 수 있거든요. 손발이 부으면서 호흡이 좀 가쁘다 싶으면 즉시 병원을 찾아서 이 심장 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보면 특히나 이제 손발 자주 부으시고 아까 우리 눌러봤던 것처럼 이렇게 누르면 제대로 잘 안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어르신들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관절염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붓는 부분들이 좀 있죠. 뭐 얼굴도 네. 얘기 들어서 뭐 하지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주로 이상하게 관절 주변으로 많이 붓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 관절염이 있으면 이렇게 관절 주변으로 좀 붓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 관절염이 있게 되면은 그쪽에서 염증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백혈구들이 좀 많이 몰려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관절액이 증가하면서 그쪽 부부에 이제 부종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그 부위가 겉으로 봐도 이렇게 딱 관절을 주변에서 많이 부어 있을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게 주로 오전에 조금 심해지고 통증도 딱 보시면 정말 딱 한눈에 들어오죠. 네. 이런 것들이 또 통증을 유발하여서 아침마다 좀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종이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다 싶은데 그러면 내가 부종이 좀 심한데 이거 어느 병원 가야 되지? 이거 무슨 과를 가야 됩니까? 일단은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가셔서 먼저 어느 질환 때문에 부종이 발생하는지 상담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 특정 질환이 이제 발견이 된다면 그 세부과로 다시 한번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부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키워드죠. 하루 3분이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3분. 이거 뭐 운동은 아니겠죠, 선생님? 아닐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고 하면 하루에 3분만 투자하셔도 하체 부종은 물론이고 전신의 부종을 완화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붓는다고 하시니까 네. 우리 예인 씨랑 희경 씨 저랑 같이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저일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또 오랜만에 운동 당첨됐네요. 네.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 다 부어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맞아요. 사실 저까지도 지금 많이 부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매트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부터 설명드릴게요. 편하게 앉아보시겠어요? 네. 전 마주 볼래요, 쌤이랑. 자, 다리 이렇게 쭉 뻗으시고 앉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보면 보통 이렇게 앉으면 허리가 굽어요. 허리 쫙 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조금 당기죠? 자,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로 넘겨볼 거예요. 자, 그냥 이 상태로만 있어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뻗어 있는 다리를 저 매트의 모서리 향해서 옆으로. 자, 더 힘들어졌는데요? 보실 땐 편해 보이시겠지만 이 자세만으로도 상당히 당깁니다. 진짜 당겨요. 자, 여기서 양쪽 발끝을 세워주세요. 내 몸을 향해서 당겨요. 자, 남성분들은 한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스트레칭 잘 되실 거고요. 여성분들은 좀 유연하시거든요.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허리 피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허리 피고 다리 끝 유지한 상태에서 네. 앞으로 한번 기울여 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이렇게 앞으로 가? 되면 뻗어 있는 다리의 뒷부분이 굉장히 당기실 거예요. 그래서 한 앞으로 5초에서 가, 10초 정도 이렇게 버텨주시면 다리의 부종이 쫙 하고 풀리실 거고요. 와. 반대쪽도 똑같이 한쪽은 모서리 향해서 나머지 다리로 이렇게 넘겨서. 와, 네. 이게 정말 생방송이구나. 희경 씨처럼 저렇게 휘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구부리면 안 되고 그럼요. 다리 그대로 양쪽의 골반의 네, 위치가 어렵다고. 정면을 향한다고 생각하고 구부려 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진짜 내려가는 만큼만 내려가도 돼요? 그럼요. 무리하시면 허리 다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절대 무리하지 말고 또 허리 억지로 구부려서 내려가지 마시고요. 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전 이게 내려가 단 것 주시면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면 최선을 다했어. 희경 씨를 제가 다른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좀 그래요. 힘드시니까. 이건 제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번엔 서서 다른 한번 걸 해주세요. 다른 거. 이건 희경 씨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네. 런지라는 동작은 많이 들어보셨죠? 알죠. 예.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앞으로 뻗어주세요. 자, 이때도 포인트는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뻗으면 몸이 이쪽을 휘어요. 네, 맞아요. 하나도 안 당겨요. 골반 앞으로 쭉 당겨서 양쪽 골반의 정렬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골반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 네. 정렬까지 맞춰주셔야 돼요. 와, 이게 이것만으로도 어렵네. 또 뒷다리가 많이 당겨요. 진짜 자, 당겨요. 조금 더 깊게 스트레칭 해야겠죠? 앞으로 쭉 당겨서 구부려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나는 얼굴도 많이 붓고 손가락도 많이 부어 그러면 여기서 손을 쭉 뻗어서 전신을 뒤로 쭉 스트레칭. 이러면 전신 부종 완화예요. 아, 확실히 자세가 다르구나. 하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많이 구부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골반 똑같이 해서 휘어서 쭉 들어가 주시는 게 중요해요. 확실히 우리 좀 어설프죠. 자세가 확실히 달라. 매일매일 할수록 점점 더 동작도 좋아지실 거고 더 유연하고 부종도 빠질 테니까 한번 3분씩만 투자해 보세요. 야. 네, 이거 진짜 아프긴 했었는데 지금 너무 시원하죠? 가벼워졌어요. 시원해. 아유, 다리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저 자세가 나오는 데까지는 정말 오랜 수련이 필요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건 수련입니다. 진짜. 네. 자, 운동해봤으니까 이제 좀 뭘 좀 먹어야죠. 부족에 어떤 음식이 우리 장민욱 선생님. 네, 부종 빼기 위해서 제가 좋은 식재료들을 준비했는데 오늘 오셀바 주스라는 걸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셀바. 네, 자, 오이, 샐러리, 그리고 바나나 요 아, 오셀바. 할 건데요. 별걸 다 줄여. 이 세 가지 재료 모두 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수분량이 많은 재료들도 있고 칼륨이 굉장히 많아서 부기를 빼는 데 좋습니다. 먼저 오이는 반 개 정도만 사용을 할게요. 네. 먼저 여기에 이제 믹서기에다 제가 넣어야 되니까 좀 적당한 크기로 좀 잘라 보겠습니다. 네. 진짜 예전보다 느꼈는데 칼질이 예사롭지 않으세요. 오. 반 개 정도만 사용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소량만 만들어 볼 거니까요. 일단 오이 반 개 정도 썰어서 넣어 볼게요. 지금 약간 출근 시간 지각했을 때의 느낌이에요. 지금. 여유. 하나 드셔가지고. 네, 오이 꼬다리는 좀 아까우니까 넣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나나 넣을 건데요. 이게 이제 맛의 핵심이니까 바나나도 조금 숭덩숭덩 썰어서 네. 한 반 개 정도만 넣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선생님. 바나나는. 바나나가 맛있는데. 맞아요. 근데 바나나를 많이 넣을수록 사실 더 맛있거든요. 그럼 좀 그죠. 맛있게 만들어 우리 볼까요? 오늘 네, 맛있게 해주세요. 바나나 조금씩 더 뜯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샐러리가 이게 사실 향이 좀 어렵잖아요. 네. 샐러리는 조금 더 잘게 썰어 주시고 셰프님. 저는 오늘 너무 일단은 잘하세요. 이거 한 너무 잘한다. 줄기만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샐러리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향이 너무 진해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넣고 1분 정도 갈아 주시면 되거든요. 네. 한번 갈아 볼게요. 자, 지금처럼 잘 안 갈릴 때는 오이 수분이 충분히 안 나온 거니까 물 조금만 넣고 갈겠습니다. 와 이게 고단자야. 자, 물 조금만 넣고 지금 혹시 출근 지각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뭐 바쁘셔 지금. 여보 나 늦었다고. 됐다, 됐다. 좋아요. 지금 갈리고 있죠? 됐다. 여보 바나나 수분이 때문에. 되는 거야? 이대로 갈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굉장히 곱게 갈렸어요. 이렇게 곱게 갈렸으면 그러네요. 맛의 핵심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레몬을 좀 넣어주면 네, 한 레몬.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상큼하겠네. 한 5초에서 10초 정도만 더 갈아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오이 조금씩 샐러리 놔드렸거든요. 바나나 스무디예요. 네. 여기 이거 맛 봐야죠. 일단 향이 좋아요. 네. 아우 상큼하네요. 거기에는 샐러리를 좀 많이 넣었어요. 상큼해, 네. 상큼해. 맛있어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아니 마치 약간 사과를 넣은 것 같기도 할 정도로 되게 막 또 상큼한. 향이 있어요. 상큼해. 아,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맛 괜찮은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집에서 꼭 한번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부종과 관련해서 Q&A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어떤 질문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이거 제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부종은 맞아. 결국 살이 된다? 이거 진짜예요, 선생님? 정말 진짜인 것 많이들 같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부종이 생기면 몸이 부으면 그게 바로 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믿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예. 자, 부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체액량이 증가를 해서 몸무게가 증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살이 찐 거, 비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방이 이제 침착이 된 거죠. 말 그대로 물과 기름
두 개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굳게 맞아요. 믿고 계시는, 스스로 저예요. 믿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자, 부종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방은 아니니까 뭐 이건 비만하고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종이 오래되면 자, 보면은 혈액순환이 되게 안 좋아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지방이 잘 우리 몸에 쌓일 수 있는 그런 몸의 환경으로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곧 비만, 지방 이건 아니지만 이게 비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또 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복용하는 약물이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약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노년층에 생기는 부종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복용하는 약 때문에 생기거든요. 모든 약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뭐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이부프로펜, 나프록센과 같은 진통제계열, 또 스테로이드도 부종을 유발할 수 있고 당뇨나 고혈압 약 중에서 특정 약물도 이런 성분들이 부종을 좀 많이 유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신경통 때문에 가바펜틴이나 아니면 프리가발린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 역시도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입니다. 사실 이렇게 약물로 인한 부종은 검사상에서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서요. 부종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약물 복용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는 약물을 끊으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지는 마시고요. 웬만하면 이제 의사와 같이 얘기를 하고 이게 약물 때문에 부종이 생긴 걸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적절한 다른 약물로 대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은 반드시 자의로 끊지 말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그 이뇨제 같은 거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어때요? 네, 안 됩니다. 사실 이제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몸이 많이 붓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뇨제를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뇨제를 들이시는 건 안 되는데요. 이 이뇨제를 복용함으로써 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칼륨이 빠져나가는 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수분만 빼주면 참 좋을 텐데요. 근데 칼륨이 빠져나가게 되면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근육이 굉장히 피로해지는 현상이나 근육 경련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부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우, 난 왜 이렇게 아침마다 몸이 붓지? 근데 심각한 정도라면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하늘이 왠지 맑고 밝지 않으신가요? 청명하게 드러난 하늘답게 오늘은 하늘이 차차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입니다. 수도권은 먼지가 함께해서 아주 푸르지는 않겠지만요. 오후부터는 남쪽 지역부터 차차 먼지가 풀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전과 밤에 한때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탁한 공기는 내일 비에 씻겨서 내려가겠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식목일인 내일을 맞아서 등산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스버너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담배는 등산하실 때만큼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6도, 강릉 15도, 대구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서쪽에 비가 시작되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꽤 많습니다. 오전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에 공식적으로 첫 벚꽃이 개화했는데요. 벚꽃은 개화에서 만개하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비가 그치고 맑아지는 일요일에는 나들이 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3일 산불 피해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임시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의정 활동비의 일부를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성금 모금 및 피해 지역 복구 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는데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재난구호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피해 지역 복구 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50억 원 추가 편성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은 즉각적으로 피해 지역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탄핵 관련 결정이 있는 날이라 아마 어디 다니실 때는 그 곳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외출하실 때 교통정보 잘 확인하시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